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5월 6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어린이날이 끼인 연휴인데 이틀 동안 부슬부슬 봄비가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서울시 신청사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문화의 힘 꼭지로 골랐습니다. 아마 서울이나 경기권에 계신 분들은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 지나가면서 보신 분들은 아주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 건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이게 한 2012년, 13년 그때 완공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때 서울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하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구경삼아 그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보고 이게 이상하다,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연히 이제 마주친 기사를 보다가 저는 몇 가지 생각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제가 이 디자인에 담긴 비사를 알고 있어서, 또는 거기 참여한 설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을 전달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정황에 따른 생각입니다. 예, 이걸 빌미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해보겠습니다. 예, 이 건물 디자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나왔던 그림인데, 2006년도 정도에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처음 아마 서울시장 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 급식 문제 때문에 도중에 이제 선거 시장직을 걸고 선거를 한 번 해서 이거 투표를 붙여서 지기 바로 얼마 전이었던 걸로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신관과 구관이 있는데, 신관이 훨씬 덩치가 커요. 근데 완전히 파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저도 파도 모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앞에 있는 구관을 집어삼킬 것 같은 딱 그 형상이에요. 색깔도 초록색, 파란색이잖아요. 바닷물색. 그리고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지금 사진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위에는 좀 옅은 색깔이고 밑에는 무거운 색깔이에요. 같은 계통이지만, 같은 계열이지만. 그래서 더 실감나는 폭포가 나는데 큰 파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서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 밑에 막 서핑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누군가가.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구간, 옛날 건물이 좁아서 더 지은 거고, 지금도 별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일부 식민지 시절 때 이게 경성부청 자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직도 이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네, 그런 상황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디자인의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게요. 네. 자, 이게 보면 2012년도에 나온 거고, 그때 이제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제 공개가 돼서 이렇게 그때 논란이라고 하면 논란이랄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과하다, 어색하다. 이 정면 모습보다는 옆모습이 좀 어색하다. 저는 정면 모습도 어색했거든요. 네, 어색하다기보다는 좀 이상하다. 앞에 건물과 조화가 안 맞는다. 앞에 건물을 원래 구간을 누른다. 큰 기세로 누른다. 꼭 덮칠 것 같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나만 그런 생각인가 하고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이 기사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예. 여기 볼까요? 이게 좀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제가 빨간 줄 그은 부분인데, 디자인이 너무 강해서 위압감이 느껴진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게 제가 받은 그대로 느낌이거든요. 건물 윗부분이 앞으로 크게 튀어나와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제가 본 느낌이랑.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 그때 디자이너가 처음에 선정된 사람이 초기 컨셉 디자인을 하고 도중에 디자이너가 교체가 됐다고, 그런 내용이 이 기사에 나와요. 그래서 원래 디자인의 원뜻이 제대로 살지 못했다. 특히 옆부분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옆은 조금 어설프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컨셉을 그대로 따라졌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좀 덜 자연스러워진지는 모르겠지만, 파도 형상으로 신관이 구관을 덮어 씌우는 거지. 보통은 옛날 거면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 태어난 아기가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죠. 최소한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 조화가 아니다. 그렇다고 품에 안은 것도 아니다. 면적을 많이 쓰려고 한 것도 아니다. 파도로 압도하려고 썼다. 그런 생각이 한번 더 확인이 돼요. 자, 볼게요. 자, 예전에 아마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이 중앙청, 옛날 조선총독부 청사를 직접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30대, 40대 이분들은 이거 못 봤을 겁니다. 이게 아마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게 허물어졌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수학여행을 보통 2박 3일인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첫날은 뭐냐? 부산역에서 모여서 그 당시 비둘기호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역에 다 서는. 그러다가 여기에 정차를 했는데 다른 빠른 기차가 지나갈 때는 또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더 늦어지는. 그런데 전교생이랑 나는 학년이 다 타고 그때 10반까지 있을 때였으니까 한 6, 700명 됐을 거예요. 예. 이게 비둘기호를 새벽에 타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하루 더 일정을 노려서. 예, 열 몇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새벽에 출발했는데 서울에 도착하니까 어두웠어요. 이미. 그때 구경 갔던 곳이 중앙청이었습니다. 중앙청이 그 당시는 뭐였더라?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그 국립박물관 정도 됐을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런 거죠. 저거고 이거 뭐 지금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저게 우리 경복궁 안쪽을 일부 헐어내고 광화문 뒤에다가 지은 거고, 광화문도 원래는 헐어버리려고 했다가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때 종치시켰다. 대충 만들어가지고 위치를 좀 뜯어 고쳐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래 되면은 조선 왕조 건정전이 왕의 위치잖아요. 건물상으로 봐서 거기를 그늘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일본 사람들의 방식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 적나라하게 통치 방식이 이렇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절대 맞을 수가 없다. 예.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기억이 나는 거는 그때도 이걸 허물어야 되나, 역사적 유물로서 보존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진짜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현 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핵심에 있어서 나라 전체의 길목에 딱 서서 방향을 틀려고 하는 자들, 친일파의 후손들이죠. 그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라가 살림살이가 궁해서 정부 청사라도 썼잖아요. 어쩔 수 있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를 지배하던 자, 힘으로 지배하던 자의 근무를 우리가 넉넉해져서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됐는데도 이걸 우리 민족의 정기를 가운데 딱 틀어막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걸 뜯는 걸 반대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마다 그들만의 논리로 있어가지고 제법 의견이 많이 비추어졌더랬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때 우리가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게 살이 났겠다. 이명박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왜 그 국방비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나? 이거는 미국이 다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는 돈이나 벌면 되는 거지. 그 생각하고 미국의 한 주, 그럼 미국의 한 주가 되면 되는 거 훨씬 나은 거잖아요. 아니, 신경 쓸 것도 없으니까. 자, 그런 발언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웃기는 발언입니까? 말이 안 되는 발언이죠. 또 그때는 신문지상에 하나의 굳건한 의견으로서만 제시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한 10년 안팎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결정들도 돌이켜보면 바보 같은 결정들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일제시대 때 잔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해서 우리가 기억을 회고할 수 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환기의 어떤 장소로서 놔두면 되죠. 그게 지금 서울시청이지 않습니까? 그래, 구관.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남산에 있었던, 지금 남산 도서관 자리, 뭐 그거 이제 엄청나게 13만 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었던 남산에 있던 조선 신궁입니다. 예. 제가 요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요 조선 신궁하고
중앙청하고 지금 오늘의 주제인 그 서울시청이 옛날에는 그 경성부청이죠. 그게 우리를 수도 서울의 핵심 부위를 좌우로 쫙 갈라버리는,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참, 또 하나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 당시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최고의 건축 기술을 발휘해서 지은 게 조선신궁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한중일 간의 한옥들인데 다 목조가옥이잖아요. 저는 사실 라인이 우리 한옥이,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곧잘 해왔거든요. 저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선이 제일 이뻐요. 단지 이쁘다는 게 아니라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으면서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아요. 깊이가 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 가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한국은 질박하다, 문화가. 원형질 같은 느낌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그대로 일맥상통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다녀오셔가지고 베이징의 자금성은 야 대단하더라. 경복궁은 비교가 안 돼. 그 말을 듣고 한 1년 있다가 제가 베이징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하루 시간을 내서 자금성 구경을 갔습니다. 우리 거보다 규모가 살짝 크다 정도지 저는 거기서 큰 감흥을 받지 못했어요. 예. 우리는 뭐 요즘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서울시의 산세하고 서울 주변 산이 우리의 정원이에요. 서울 사람 전체 정원이고 경복궁의 정원이기도 해요. 그런 컨셉부터 해서 비길 데가 없고 거기는 인공미죠. 예. 일본은 엄청나게 뭐라고 할까 좀 각을 잡는다기보다는 원리 원칙에 충실한, 예. 시킨 대로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이런 디자인을 봤을 때. 예. 자유자재의 어떤 창의적인 모습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딱 그 처마가 떨어지는 선만 보더라도 그래요. 자금성 있는 중국 건물들은 화려하죠.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건 알겠어요. 기품은 없죠. 네, 하여튼 오늘 뭐 건축 이야기, 저는 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건축은 대중예술 아니겠습니까? 생활예술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딱 봐서 이쁘다 안 이쁘다 다 느끼잖아요. 나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이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호소력이 있구나, 날 감동시키는구나. 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건축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봤고, 제가 이게 이제 호기심이 갔던 이유가 처음에 본 게 이거예요. 서울 역사 편찬원에서 많이 본 영상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일본에 있는 무슨 대학의 교수 일을 하시는 분인데, 풍수 이야기를 해요. 남산은 경복궁의 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100% 동감이에요. 저 과거에 몇 가지 책을 봤을 때 안산은 꼭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풍수에. 안자가 무슨 안자냐? 책상 안자예요. 나무 책상 안. 저기 이것은 뭐냐? 좌측면 우백호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도 좌측면 우백호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그죠? 저기 인왕산 저쪽은 뭐 그 북악스카이 저쪽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운산 쪽으로 좀 내려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위에 북한산에서 북악산에서 저쪽 관악산까지를 연결하는 그 선이거든요. 그게 남북의 중심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게 정북 정남이 아니에요. 우리 광화문이 바라보는 곳은 관악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 양쪽 산을 연결하는 선에 맞춰서 경복궁이 좌우로 균형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남산은 뭐냐? 높지 않은 산이에요. 나의 시야를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우리 풍수에 보면은 너무 비어 있는 것보다 우리 좋은 길지를 가보면은 우리 옛날 집하고 똑같아요. 옛날 큰 대갓집 같은 데 가보면 대문을 열었을 때 안방까지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공식적인 건물 빼고는. 꼬부라져 있어요. 시선이 한꺼번에 닿지가 않아요. 돌아서 가야 돼요. 그게 풍수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 예. 그래서 안산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앞을 가리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길을 따라 돌아오는 내 내부가 판박이 안 보여요. 파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 역할까지 겸하는 것이 안산이라고 봐져요. 근데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내가 눌리니까 거기에. 그래서 적당한 높이에 평평한 산을 높게 치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제가 옛날에 주워 들은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책상 안자를 쓰느냐? 안산의 모양이 평평하면 거기서 큰 학자가 나온다. 아주 좋다.
그게 옛날에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내가 등을 대고 앉아서 좌측면 우백하고 있고 여기 책상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낮은 책상. 좌식 생활할 때. 그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산이 안산의 역할을 했다.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경복궁에서 딱 쳐다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안산이다. 거기에다 신궁을 딱 지었다. 그리고 경복궁 앞은 총독부 건물로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신궁과 조선 총독부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핵심 부위에는 청계천 바로 옆에는 경성부청을 딱 지었다. 의도적이다. 요 뒷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분도 그걸 밑에 깔고 말씀하세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이게 그 나온 사진인데, 여기 보면 제일 왼쪽이 조선신궁, 그다음 경성부청, 조선총독부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는 이 세 건물들이 얼마나 어떤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지 잘 설명을 못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총독건물 위치, 제 동그라미, 경성부 위치, 신궁 위치, 신궁 위치는 여기가 남산 도서관 자리입니다. 거의 일직선이에요. 그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일본이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대문 안, 그죠? 경복궁 위는 바로 북한산이니까 북한산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성벽. 거기는 우리 옛날 서울 한양 도성의 북쪽 끝이에요. 그리고 남산 기슭으로 또 도성이 지나가죠. 즉 도성의 남쪽 끝이에요. 아래 위를 딱 잘랐어요. 이렇게. 그걸 경복궁을 기준으로 쫙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는 배를 갈라서 쪼개버린 거예요. 양쪽으로. 이 선을 딱 그으면 칼이에요. 일본도가 조선의 전기를, 서울의 전기를 좌우로 딱 잘라서 그 라인에다가 지배의 핵심 기구를 다 설치한 거예요. 쭉 다. 중심적인 부분까지. 신궁이 제일 밑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살벌한 겁니다. 예. 아니, 또 여기에 보면은 뭐 신궁의 위치를 봐가지고 뭐 풍수를 어째 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런 것은 낭설이다. 우리가 너무 피해의식에 겨워서 하는 말이다. 영화 파묘에 나왔던 뭐 말뚝사, 쇠말뚝 것도 뭐 쇠말뚝 저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는 뭐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본 사람들 한 이런 짓들을 봤을 때. 근데 거기서 변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예. 일본 측의 입장에서 우리가 애써 해석해주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오늘 아마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이 많이 되신다면은 파묘권 같은 경우도 진짜다. 그 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심지어 하게 돼요. 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옛날 조선총독부 건물을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뭐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본의 입장에서 해석을 애써 해주시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일자는 아닌데, 날일자는. 상징성이죠. 여러분 이거 보고 날일자 생각 안 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날일자예요. 날일자. 예. 자, 날일자는 해를 뜻하는 거 아시죠? 해가 떠오르는 해의 모습으로 모양을 잡아서 만든 글자잖아요. 해. 해는 일본의 상징이, 일본 국기의 상징이고 일본 국기 이름이 히노마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히노마루라는 것이 해, 우리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가. 노는 해의 이 뜻이죠. 이거 일본 사람들이 해석 못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히노마루로 고유 명사로서는 읽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식이 얕아서 이걸 일본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고유 명사일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해석이 돼요.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해의 마루예요. 해의 마루. 예. 마루는 뭔가를 올리는 곳이거든요. 우리 고대에 여러분 마루에 올라갈 때 항상 신발 벗고 올라가는 곳입니다. 맞죠? 제사도 마루 위에서 지내죠. 개가 올라올 수 있는 곳도 마루 밑이 한계예요. 그 위로 올라오면 혼나요, 걔는. 자, 그렇죠. 그래서 마루라는 뜻은 신성하다는 뜻입니다. 재단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루치 아라치 할 때 마루가 있는 겁니다. 마루. 높은 산마루. 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해가 떠오른다. 이런 것이 일본 일장기의 해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해석이 더 잘 돼요. 자, 그래서 이건 해예요. 네. 조선 총독부 건물은
해예요. 일본 국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조선 신궁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한성부청사 지금 서울시청 자리를 연결해서 그걸 깃대로 삼으면 조선의 핵심을 아까 가른다. 일본도로 가른다. 배를 갈라서 좌우로 쪼개버린다. 경복궁부터 딱 중앙으로 자르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 덧붙여 그 꼭대기 칼 꼭대기에다가 일장기를 걸은 형국이에요. 지금 이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디자인 전체를 봤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깊이 고민했다. 조선을 절단냈다. 조선의 핵심을. 우리가 일장기를 꽂은 일본도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제강점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건축의 배치, 건물의 배치, 배치된 지역에 상징으로 삼으면 딱 같은 거예요. 일제강점기. 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우리가 그때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 뭐 고조선 전부터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반도 유사일에 가장 모멸스러운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가. 예. 그래서 저는 조선 왕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민비가 일본 자객들한테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살해돼서 그거는 뭐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지만 민비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존경심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민초들은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후에 사회가 그때 이미 붕괴됐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조선이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이 만든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경험을 우리한테 끼쳤어요. 그걸 숭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때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만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한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명동성당인데 일제시대 때 찍힌 그림이래요. 1898년에 지어졌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어졌을 때 여러분 주위에 여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명동성당 가보면 거기가 명동성당이 남산의 북사면에 산기슭의 중간쯤 되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요. 지금도 보면 건물이 크죠. 밑에서 올라갈 때 보면 위압적이고. 남산의 저쪽에는 신궁이 있었다면, 신궁은 뒤에 생겼습니다만, 남산의 북사면으로는 명동 성당이 있었어요. 근데 조선 경복궁의 입장에서는 그때 나라가 넘어가기 전이에요. 조선 국왕의 입장에서는 명동 성당이 상당히 재수 없었어요. 그때. 왜냐? 그때 주위 건물들을 보십시오. 지대는 높은 데라 남산골도 있고 하니까 이게 가정주택도 있었어요. 민가들이. 그렇지만 궁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수준,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 못했어요. 예. 그때 뭐 우리 민가에 2층 가옥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려등 같은 기와집이라도 1층이죠. 층수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도 큰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컸을까. 여기서 경복궁이 다 내려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 뭐 그 당시 왕실과 관련된 그런 조그만 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도 이 서양 문명이 들어오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한테 상당히 공격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예, 난 너희를 먹을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한테. 이때는 아마 그때 천주교도 박해 이런 거 이후에 안정화됐을 때 들어왔겠죠. 우리하고 타협 전혀 없이 서구에 있는 성당들보다 더 크게 지어서 너희들이 우리보다 훨씬 미개한 족속임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 줄게. 예. 그때는 이 가운데 전부 다 초가집하고 뭐 기와집 정도밖에 없었어요. 경복궁까지. 예.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고 이걸 건축하는 천주교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됐을 것이다. 겸손하지 않다. 그 위치가 말해주는 거예요. 예. 일본이 중앙청, 경성구청, 조선신궁을 배치하는 그런 거랑 마음가짐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천주교에서는 사과한 적이 있죠. 뭐라고 사과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그것을 동의했다는 거죠. 동의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자, 그 말은 천주교도 우리 조선 민중들에 대해서 이들은 교화의 대상이다. 알맹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다. 보잘것없다. 근데 우리 뭐 종교를 좀 믿는다고 뭐 박해를 해. 본때를 보여주지. 건물 이렇게 지은 거잖아요. 예. 자, 그때 그래서 뭐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국주의의 입장이고 한국을 우리나라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그걸 이해될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종교가 항상 이런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 계열인 개신교는 초기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거 제가 직접 방문했던 곳이거든요. 전북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이게 1908년도에 지어졌는데 미국 선교사가 만들었대요. 그 당시 이제 전북 김제 같은 경우는 뒤에 모악산 기슭이고 여기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금산사라는 큰 절도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옛날에 쌀이 많이 나고 쌀이 재산이 된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동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많이 발생을 했고, 그때 이제 금산사 같은 경우는 핍박받는 그 지역 민초들의 어떤 건거지 역할도 했고,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했고, 그랬던 곳이에요. 예, 그런 분위기가 이 사회에 컸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 바로 밑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죠. 건축. 예, 명동 성당이 지어졌을 때 그 모습. 그거는 이거보다 약 얼마냐 10년 앞서서 지어졌는데 그렇게 도도한 건축 양식과 경복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도도한 위치에다가 자리 잡았지만 그 당시 개신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민중설 속으로 스며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옥을 교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 지금도 뭐 강화도나 인천 쪽으로 가면은 성공회 성당들 많아요. 성공회도 개신교거든요, 일종의. 거기도 이런 멋진 교회 건물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확인하다는 거죠. 중앙청 허물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남산에 있던 조선신궁 허문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그 중에서 하나 남긴 게 서울시청이다. 우리가 뭐 땅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물 지을 돈이 없어서 이걸 남겼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그때 아픔, 그 치욕스러운 일을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쓰자.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청을 아직 정부청사의 한 부분을 쓰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말이 돼요. 이 정도 급으로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밟고 다니면서 호흡하면서 그때 그 치욕을 되새기라는 거거든요. 그 이것만 남긴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남기려면 얘를 남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긴 거고, 자, 건물이 부족해 규모가 작아져서 신청사를 지었을 때 왜 저 모양으로 했을까? 예, 큽니다. 저 파도는 우리 분노의 파도예요. 우리 민초들의 이 신청사가 형성한 이 파도가 언제든지 구청사 경성부청을 일본을 덮칠 수 있다. 그 긴장감 자체가 이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두 건물의 조화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한 그 디자이너가 생각한 두 건물의 조화예요. 건물 독자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안정하다. 파도다. 그런데 그 밑에 경성부청이 있고 이것은 일본 식민 지배의 강한 상징이고 우리가 하나 딱 남겨놓은 상징이고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그 상징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은 것이다. 그 긴장감. 이거 잊지 말자. 우리 전부 다는 하루하루에 파도의 끝단에 서 있다. 이런 게 디자이너의 생각이라고 감히 추정해 봅니다. 예.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일본이 어떻게 망가질 것이냐. 인류 역사상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나라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해가 그런 경우였고, 저는 우리 고조선이 붕괴될 때도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예. 어쨌거나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망가질 때 어떻게 망가지느냐. 지금 대지진이 일어날 시기가 지금 넘었는데 대지진이 발생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숨 쉬는 것처럼. 들이켜서는 한번 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더 센 게 온다. 이 일본 지진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오면 후지산이 폭발하고 대지진이 난다. 자, 그래서 예전에 뭐 민족 종교 쪽에 있는 쪽에서는 일본은 바닷속으로 깔아앉는다. 예를 들어서 탄허 같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는 과학적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 스스로도 이쪽에서는 민족 종교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후지산 폭발하고 큰 물이 든다. 지각 변동이 온다. 자, 후지산이 폭발하면 도쿄가 영향이 끝나야 들고 도쿄는 바닷가에 있는 낮은 곳입니다. 거기에 큰 쓰나미가 분다. 들어온다. 그럼 일본의 핵심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회복하지 못할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지진, 후지산 분화가 섞인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일본 너희가 이렇게 된다. 즉 이것은 탄허가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물 밑에 깔아앉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한지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인과응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디자이너는 파도가 우리의 분노다라고 이야기 해석이 되잖아요. 그거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느끼는 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파도를 느낀다잖아요. 어떤 파도예요, 그러면? 파도가 시청 건물 집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탄핵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인과응보로 너희는 대재앙을 받는다. 물에 깔아앉는다. 예. 자, 이거는 뭐 소박사 TV라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을 한번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날씨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상 전문가 이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한 달쯤 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예. 이런 제목이 있길래 제가 캡처를 해둔 게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에요. 화산 분화 스탠바이, 후지산 대폭발. 후지산 대폭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후지산은. 자, 탄허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의 예언에서. 이번에 일어나는 지각변동은 세계적인 지각변동이다. 엄청난 지각변동이라 우리나라도 큰 피해가 난다. 예. 일본만큼 아니겠죠.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